15살의 티파니는 입양하였습니다. 티파니의 친어머니는 티파니가 4개월 때 자살을 했다고 들었죠. 그때 존 로빈슨이라는 남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동생 부부에게 고아가 된 티파니를 입양 보내면서 아기 때부터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헤더 티파니 로빈슨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티파니는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랑 가득한 양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티파니는 존 로빈슨 삼촌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티파니는 결혼식이 끝난 후 축하 파티에서 존 삼촌과 함께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밤 9시, 이 모든 평화가 깨지는 경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티파니의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의 농장에 있는 창고와 드럼통에서 5명의 시체를 발견했고 그는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존 로빈슨이 죽인 사람은 시신이 발견된 5명 뿐만이 아니라 3명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 스타시라는 여성이 당시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실종되었었는데요. 그때 실종된 4개월짜리 아기가 바로 티파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빈슨이 리사 스타시라는 여성을 죽이고 그 여성의 딸을 가로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입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티파니도 그리고 양부모님도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에드워드 로빈슨은 1943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1961년에 방사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2년 후 중퇴했죠. 하지만 그는 자격증과 졸업장을 위조해서 한 아동병원의 엑스레이 기술자로 취직합니다. 그때 그는 낸시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5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주말에는 야구 코치로 일하거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겉보기에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직장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위조한 자격증으로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아동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회사 자금 약 33,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어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존 로빈슨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직하는 회사마다 물건을 절도하거나 자금을 횡령했죠. 심지어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사기를 쳤지만 존 로빈슨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내주거나 그가 매번 가벼운 형량만 받으면서 사기 행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는 한 회사에서 또다시 자금을 횡령하고 한화 약 4억 원의 손실을 입혀서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때도 결국 2달만 감옥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존 로빈슨은 이렇게 많은 사기 혐의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장으로부터 올해의 인물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추천서를 위조해서 스스로에게 수여한 상이었습니다. 2주 후에 그가 추천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밝혀졌지만 그는 폭로에 개의치 않았고 또다시 범죄 행각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84년 그는 사기 행각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19살의 폴라 고드프리라는 한 여성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합니다. 폴라는 가족들에게 직무 연수를 위해서 텍사스로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어떠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폴라의 부모님은 딸이 며칠째 소식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로빈슨을 신문했지만 그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며칠 후 폴라의 부모님은 딸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로빈슨의 도움에 감사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싶고 더 이상 가족이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는 타자기로 작성되었고 하단에는 폴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폴라는 성인이었고 어디에서도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폴라의 가출로 처리되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1985년 존 로빈슨은
캔자스시티의 여성 보호소에서 지내는 19살의 리사 스타시와 4개월 된 딸 티파니를 알게 됩니다. 리사는 남편의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고 딸을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실했죠. 그는 리사에게 자신이 여성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며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리사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호텔로 따라갔죠. 하지만 그날 오후 리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자가 4장의 백지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직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리사는 그가 온다고 말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되었죠. 그러다가 며칠 후 리사의 가족들은 리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 역시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였고 하단에는 리사의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리사의 가족들은 그 편지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는 타자를 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다시 한번 존 로빈슨을 신문했지만 그는 리사가 빌이라는 남자와 함께 콜로라도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역시 성인이었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존 로빈슨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동생 부부에게 연락을 한 뒤 친모가 자살해서 고아가 된 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조된 입양 서류를 주고 티파니를 데려왔죠. 남동생 부부는 존 로빈슨에게 법률비 $5,500를 주었고 그렇게 티파니를 입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입양을 축하하며 사진도 찍었고 존 로빈슨은 티파니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존 로빈슨은 1987년에 캐서린 클램플라는 27살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폴라와 리사를 살해했던 방식과 똑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살인이 발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에서 횡령했던 범행이 걸려서 사기죄로 1987년부터 93년도까지 수감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교도소에서 4번째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데 성공합니다. 존 로빈슨은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잡일을 하면서 사서로 일하던 49세의 베벌리 보너를 만납니다. 베벌리는 존 로빈슨이 석방되자마자 교도소 내에서 의사로 일하던 남편을 떠나 캔자스시티로 이사했죠. 그리고 그것이 베벌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베벌리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매달 $1,000 정도의 위자료 수표를 지급받았는데요. 존 로빈슨은 베벌리의 이름으로 엄마에게 몇 년 동안 편지를 보냈고 베벌리의 엄마는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몇 년 동안 계속 위자료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위자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존 로빈슨은 이때부터는 범행 대상을 인터넷에서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닉네임으로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 커뮤니티에서 존 로빈슨은 45세의 슐라 페이스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슐라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고 척추 분열증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딸 데비를 돌보면서 사회보장급여로 생활했죠. 그는 자신이 부유한 사업가이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자선가라고 말하면서 딸 데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슐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슐라는 친구들에게 드디어 꿈꾸던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1994년 캔자스시티로 이주했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는 슐라의 연금 수표도 현금화해서 사용했습니다. 1995년 존 로빈슨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남자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이 성적 취향은 상대방에게 통제권과 우위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클로이는 관계할 상대를 찾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존 로빈슨에게 그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과 주소를 알려주고 올해의 인물상을 받은 것을 포함한 화려한 경력을 알려주었죠. 클로이는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과 올해의 인물상 역시 조작한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클로이는 그와 성적 취향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위층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존 로빈스는 주머니에서 노예 계약서를 꺼내서 그곳에 서명하라고 했죠. 클로이는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클로이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고 벨트로 마구 때리는 등 고통을 주었습니다. 존 로빈스는 떠나기 전에 클로이에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주 멍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죠. 클로이는 당시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클로이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친구를 집안의 다른 방에 있게 했고, 그 친구는 클로이와 존 로빈슨이 위층에서 관계를 갖는 동안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메모해 두었기 때문이죠. 클로이와 존 로빈슨은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로이는 점차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클로이에게 이혼했다고 말했지만 클로이가 몰래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했을 때 차 명의가 존 로빈슨이 아닌 그의 아내 이름인 낸시 로빈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클로이에게 모든 재산 목록을 교환하자고 말했는데요. 그 행위 역시 자신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클로이는 그와 금전적인 거래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로빈슨은 클로이에게 유럽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행 가서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해야 하니까 친척들의 주소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서명하라고 지시했죠. 클로이는 서명하지 않았고 여행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을 취소한 후 그는 클로이에게 당분간 호주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왠지 존 로빈슨이 여행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사무실로 확인차 전화를 걸었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클로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클로이는 존 로빈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클로이에게 자신을 시험하려 들었다며 화를 냈죠. 자신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는데 1시간 전에 전화한 게 클로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클로이는 마침내 존 로빈슨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각종 사기 전과 기록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전화해서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96년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97년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서 폴란드 이민자 출신인 21살의 이자벨라 루이카를 만납니다. 이자벨라는 부모님에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며 캔자스시티로 이사 간다고 말했죠. 남편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벨라는 은행 계좌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존 로빈슨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115개 항목의 노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존 로빈슨은 사람들이 이자벨라의 행방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이자벨라가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고 결국 폴란드로 추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 27살의 간호사 수제트 트라우덴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캔자스 시티로 이주시키고 노예 계약서와 빈 종이에 서명하게 한 뒤 살해했죠. 그리고 그는 수제트의 가족들에게 타자기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제트의 엄마는 그 편지가 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속에는 수제트가 기르는 개 이름을 여러 번 잘못 썼기 때문이죠. 수제트의 엄마는 딸이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존 로빈슨은 수제트가 자신과 만나기로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에 대한 경찰 측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실종자 수사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했지만 문제는 그를 체포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0년 2월 존 로빈슨은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34세의 진이라는 여성과 연락을 합니다. 그는 진에게 자신의 이름은 제임스 터너라고 말을 하고 호텔로 초대했죠.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겠다고 제안하며 캔자스시티로 이사올 짐을 모두 싸오게 합니다. 진은 그와 약속대로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진의 머리채를 잡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이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댔죠. 존 로빈슨은 진에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속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겠다며 호텔 방을 나섰죠. 진은 이 남자와 함께 있고 그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모든 짐을 싸서 캔자스 시티로 왔는데 그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은 울면서 호텔 프런트로 달려가서 직원에게 자신의 방의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터너가 아닌 존 로빈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또한 이 비슷한 시기에 존 로빈슨은 비키 뉴펠트라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호텔에서 함께 지내다가 그가 값비싼 성인용 장난감을 포함한 재산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드디어 존 로빈슨을 체포할 구실이 생겼고 그를 절도죄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존 로빈슨의 집과 그가 소유한 농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창고에서 드럼통 3개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5명의 여성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의 신원은 폴란드 이민자였던 이자벨라와 간호사 수제트 트라우텐, 그리고 슐라 페이스와 딸 데비, 마지막으로 교도소 사서 베벌리였습니다. 5명의 여성 모두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의 창고에서 리사 스타시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의 운전면허증과 사진 등의 각종 증거들을 발견했고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존 로빈슨의 재판은 캔자스 역사상 가장 긴 형사재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기, 횡령, 절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재판을 받는 내내 어떤 뉘우침이나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로빈슨의 아내 낸시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혼했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연쇄살인범의 피해자였고 그 연쇄살인범의 남동생이 자신을 키웠다는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대부였죠. 양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존 로빈슨을 좋아했는데요. 티파니는 늘 그를 만나면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꼈었고 그 본능적인 거부감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남은 고등학교 생활은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 25살까지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티파니의 양부모님은 존 로빈슨이 체포된 이후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경찰들의 집중적인 긴 조사를 받았고 그들 역시 입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티파니는 양 부모님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친어머니와 존 로빈슨의 다른 피해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 로빈슨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만 무려 8명입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적을 조사했을 때 그와 접촉했다가 실종된 여성만 30명 가까이 된다며 실제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그가 수사의 비협조적이라서 아직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나 살인을 저질러서 최초의 인터넷 연쇄살인마로 불렸으며 현재도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